오늘 2월 9일은 브라질 축구 역사의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사랑받던 선수가 놀라운 결정을 내린 날이죠. 축구의 나라 브라질은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월드컵에서 전례 없는 5회 우승을 차지했죠. 이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대표팀임을 의미해요. 많은 전설들이 상징적인 노란색과 초록색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중 페르난다웅이라는 강력한 스트라이커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죠. 그는 리더십과 득점력으로 유명했어요. 주로 포르투 알레그레의 SC 인터나시오날에서 뛰었고요.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죠. 2011년 2월 9일 페르난다웅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프로축구 은퇴를 발표한 거예요. 많은 우승과 영광으로 가득 찬 훌륭한 경력 이후였죠. 이 소식은 팬들에게 슬픔과 함께 엄청난 감사함을 안겨줬어요. 페르난다웅의 유산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섰죠. 그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그의 은퇴는 많은 브라질 팬들에게 한 시대의 끝을 알렸어요. 안타깝게도 페르난다웅은 2014년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기억은 미래의 브라질 축구 세대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의 역사였어요. 내일 또 만나요. 1960년 2월 9일 아폴로 계획이 처음 구상됐어요. 초기 목표는 3인 승무원을 우주로 보내는 거였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시작된 인류 우주 비행의 원대한 비전이었어요. 머큐리 계획 후 제미니 계획 다음으로 기획됐죠.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진정한 목적을 제시했어요. 그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귀환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했죠.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전 세계는 미국의 한계없는 도전을 지켜봤죠. 수년간의 강렬한 노력, 수십억 달러, 그리고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불가능을 이뤄냈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어요. 마이클 콜린스는 상공을 선회하며 외로운 파수꾼 역할을 했죠. 나흘 뒤 그들의 안전한 귀환으로 케네디의 도전은 완료됐어요. 이후 5번이 아폴로 임무가 성공적으로 달의 우주비행사를 착륙시켰죠.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까지 총 12명의 인간이 달을 걸었어요. 아폴로 1호 화재 같은 비극도 있었죠. 예산 삭감으로 아쉽게도 미래달 탐사 계획은 취소됐어요. 하지만 아폴로의 유산은 인류의 시각을 영원히 바꿨어요. 용기와 혁신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 2월 9일 미국의 역사를 바꾼 남북전쟁 시작 시점 이야기예요. 미국은 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싸웠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예제도였죠. 남부는 유지, 북부는 폐지를 원했어요. 남부 경제는 농업 중심이라 노예 노동력이 필수였고요. 반면 북부는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노예제는 비인간적이라 여겼어요. 1860년 링컨 대통령 당선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링컨은 노예제 확대 반대했고 남부주들은 위협을 느꼈죠. 결국 7개 남부주들이 미국에서 탈퇴해 남부연합을 결성했어요. 이들은 독자적인 정부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세웠죠. 1861년 2월 9일 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링컨은 이들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아 상황은 악화됐죠. 남부연합은 연방 소유 요새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861년 4월 12일 포트 섬터 포격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후 4개 주가 더 합류하며 총 11개 주가 전쟁에 뛰어들었죠. 4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북부가 승리하며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고 400만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링컨은 승리 직후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의 노예제를 종식시키고 국가 통합을 이뤄낸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전쟁은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미국 독립전쟁이 승리로 향하던 결정적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군이 요크타운에서 항복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죠.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어진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초기엔 영국 제국이 프랑스를 이기고 막강해진 후였죠. 하지만 영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엔 세금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특히 인지세와 타운젠드법 같은 법안들이 불만을 키웠죠. 영국군이 보스턴을 점령하려 했고 1770년 보스턴 학살로 이어졌어요. 1774년 영국 의회는 미국인들을 무장 해제하려는 참을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죠. 이것이 결국 렉싱턴 콩코드 전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대륙군이 결성되었어요. 전쟁 초반은 미국의 승리가 불확실해 보였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장군은 뛰어난 전략으로 군대를 이끌었죠. 전쟁은 북미뿐만 아니라 카리브해와 대서양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요크타운에서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어요. 프랑스군의 지원과 함께 워싱턴의 대륙군은 영국군을 포위했습니다. 영국군 총사령관 코널리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승리로 영국 왕 조지 3세는 전쟁 종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13개 식민지는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로써 미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역사였어요. 2월 9일인 오늘은 미국 역사상 아주 특별한 대통령의 생일이에요. 그는 바로 제22대이자 제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비연속으로 2번 대통령을 지냈죠. 뉴저지주 콜드웰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했어요.
1881년 버팔로 시장, 1882년 뉴욕 주지사로 빠르게 성장했죠. 주지사 시절 그는 미래의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와 협력했답니다. 부패 척결과 재정 보수주의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의 정직함과 강직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특히 머그완프라 불리던 공화당 개혁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1884년 대선에서 공화당 제임스 블레인을 간신히 꺾고 당선되었답니다. 첫 임기 동안 그는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1887년 철도 산업을 규제하는 주간통상법에 서명했죠. 도수법을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분할 정책도 추진했어요. 이 정책은 원주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하지만 1888년 대선에서 패배하며 잠시 백악관을 떠나게 되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지냈어요. 놀랍게도 4년 뒤인 189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승리합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비연속 재임 대통령이 되는 거죠. 클리블랜드는 청렴함과 원칙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9일은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요.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촉구했죠. 그의 목표는 성지, 특히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셀주크 튀르크족이 기독교 순례자들과 비잔티움을 위협했어요.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요.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연설은 열정을 불러일으켰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외침이 슬로건이 되었어요. 서유럽 전역에 열광적인 반응이 퍼져나갔죠. 대부분 가난한 수천 명이 이 부름에 응답했어요. 은둔자 피터의 지휘 아래 그들은 민중 십자군을 결성했죠. 이 훈련받지 않은 무리들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라인란트에서 끔찍한 반유대인 폭력을 저질렀어요. 아나톨리아에 진입하던 중 킬리지 아르슬란 1세의 매복 공격을 받았죠. 셀주크 술탄의 군대는 그들을 전멸시켰어요. 이 파괴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이 성급하고 비극적인 종말은 가혹한 교훈을 남겼어요. 무장 순례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내일 만나요. 오늘 2월 10일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캔자스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참전이 좌절되어 국내에서 전차병 훈련을 맡았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참모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며 그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연합군 유럽원정군 최고사령관이 되어 역사의 중심에 섰죠. 아이젠하워의 첫 주요 작전은 북아프리카 상륙작전 횃불이었어요. 이 성공으로 그는 연합군의 핵심 사령관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가장 빛난 순간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 오버로드를 총지휘했죠. 날씨, 병력, 보급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1944년 6월 6일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수천 척의 배와 수십만 명의 병력이 프랑스 해안으로 향했어요. 이 작전의 성공은 유럽 해방의 시작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 후 그는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이끌었어요. 군인에서 대통령까지 아이젠하워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의 역사였어요.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10일은 아주 흥미로운 스포츠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는 복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복싱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전투 방식인데요. 언제부터 스포츠가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 6000년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해요. 이집트인들이 누비아를 침략하며 이 스포츠를 접하게 되고요. 이후 이집트 전역에 복싱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복싱의 시각적 증거가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이집트와 수메르에서 발견되는데요. 둘 다 기원전 3000년경의 유물이죠.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베니하산 무덤 벽화에는 복싱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두 선수가 마주보고 주먹을 주고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 장면들은 이집트인들이 복싱을 단순한 싸움이 아닌 스포츠로 여겼음을 보여줘요. 이후 복싱은 그리스로 전해져 올림픽 종목이 되고 로마로도 퍼져나갔죠. 그리스 복싱은 오늘날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가죽끈으로 손을 감고 때로는 금속 조각을 넣어 싸우기도 했죠. 이렇게 시작된 복싱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싱은 서양 스타일이 주류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고 넓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겼던 스포츠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월 10일 미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선출된 날이라는 걸 아셨나요? 바로 제퍼슨 데이비스가 아메리카 연합국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이죠.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데이비스는 남북전쟁 전 화려한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육군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후에는 미시시피에서 목화 농장주가 되었죠. 안타깝게도 첫 아내 사라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데이비스는 후에 바리나 하웰과 재혼하여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주 대표로 하원과 상원에서 활동했죠. 심지어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는 대령으로 용감하게 싸웠어요. 1853년부터 1857년까지 데이비스는 미 육군 장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그는 주권의 옹호자가 되었죠. 미시시피가 연방에서 탈퇴하자 데이비스는 상원에서 사임했어요. 1861년 2월 9일 그는 연합국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공식 취임식은 2월 18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그의 리더십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데이비스는 다양한 남부주들을 통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의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기의 핵심이었어요. 전쟁 후 그는 2년간 투옥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후에 연합국 대위를 보존하는 데 삶을 바쳤죠. 그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에서 복잡하고 논쟁적인 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2월 10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나토의 확장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죠.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며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위협에 맞서 생긴 서방 군사 동맹이에요. 핵심은 집단 안보입니다. 회원국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조항이죠. 냉전 100년 내내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대치하며 균형을 유지했어요. 소련 붕괴 후 나토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발칸반도 분쟁에 개입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했어요. 2001년 11 테러 후 유일하게 집단 안보 조항이 발동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죠. 냉전 이후 나토는 옛 바르샤바 조약국 포함 16개국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려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서방의 동진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논의는 러시아의 레드라인이었죠. 러시아는 나토 확장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죠. 나토는 러시아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속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죠. 냉전 이후 나토의 확장이 유럽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새로운 냉전의 가능성도 거론돼요. 과연 나토의 확장이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의 씨앗이 될까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